사진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찢어지고 또 찢어지고 작은 조각들이 선희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발소리. 누군가 그 조각들을 밟으며 비비는 소리가 감방 바닥에 울렸습니다. 야, 김선희. 넌 내 꼬붕이야. 박순자의 목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렸고 선희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에 밟힌 딸의 사진 조각들을 바라봤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 찍은 지민이의 환한 웃음이 지금은 산산조각이 나서 발밑에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참아, 김선희. 내일이면 나간다. 내일이면 지민이 만난다. 그냥 하루만 더. 선희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3년. 선희는 이 감방에서 3년을 보냈고 그 3년 동안 단 한 번도 맞서지 않았습니다. 딸 생각만 하며 그저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근데 김선희, 좋은 소식 있다. 순자가 선희의 턱을 손으로 잡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내일 너랑 같이 나간다. 어때, 기쁘지?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순자는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나가서도 우리 같이 있는 게 좋지 않겠어? 내가 할 일 많거든. 너 같은 애 하나 필요해. 순자의 손이 선희의 뺨을 가볍게 때렸습니다. 세게는 아니었지만 모욕감은 충분했습니다.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내 딸년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선희의 온몸이 굳었지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순자와 졸개들이 나가고 감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선희는 혼자 남겨진 침대 위에 앉아 바닥에 흩어진 사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아팠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민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선희는 그 조각들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나갑니다. 하지만 나가서도 또다시 순자의 밑에서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참고 또 견뎌야 할지도 모릅니다. 선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누워있다가 선희의 입가에 아주 작은,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스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고 곧 사라졌지만 그 미소 속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지겠지. 그 말의 의미를 그날 밤 박순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 교도소 정문 밖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3년 동안 괴롭혔던 그 조용한 여자가 사실은 누구였는지도 몰랐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시나요? 광주, 대구, 부산, 서울, 듣고 계신 곳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늘 행운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늘 기원 드릴게요.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출소하는 죄수들이 정문 앞 대기실에 모여 있었고 김선희는 구석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박순자와 그 졸개 2명이 들떠서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야, 나가면 제일 먼저 뭐 먹을 거야? 저는 삼겹살이요, 큰언니. 삼겹살? 좋지. 나는 소주 한 잔 먼저 들이켜야겠다. 순자 일당의 웃음소리가 대기실에 울렸고 선희는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교도소 정문이 보였고 그 너머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이제 곧 만날 수 있어. 선희는 가슴속으로 딸의 이름을 불렀고 손 안에 든 찢어진 사진 조각들을 꽉 쥐었습니다. 야, 김선희. 순자가 불렀지만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야, 듣고 있어? 순자의 목소리가 짜증 섞여 들렸지만 선희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즉, 재수 없게.
나가서도 저렇게 무시할 셈이야? 순자가 중얼거렸고 졸개들이 낄낄거렸습니다. 그때 교도관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자, 출소 시간입니다. 줄 서세요. 철컥거리는 열쇠 소리와 함께 4명의 여자가 줄을 섰는데 순자가 제일 앞에 섰고 그 뒤로 졸개 2명이 붙었고 맨 뒤에 선희가 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발소리만이 조용히 울렸고 철문이 열릴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지막 정문 앞에 섰을 때 교도관이 출소 확인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출소하시는 분들, 사회에서 올바르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정문이 천천히 열렸고 바깥의 햇빛과 함께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순자가 제일 먼저 문을 나섰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야호! 나왔다. 드디어 나왔어. 졸개 2명도 따라 나가며 웃었고 선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 밖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순간 순자의 환호성이 뚝 끊겼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고 졸개들도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선희가 완전히 밖으로 나서자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줄지어 서 있었고 차에서 내린 남자들이 일렬로 도열해 있었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들, 30명도 넘어 보이는 남자들이 교도소 정문 앞 광장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발걸음을 멈췄고 어디선가 저게 뭐야? 하는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교도소 직원들도 당황한 기색으로 서로를 쳐다봤고 경비원이 무전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희가 정문 밖으로 완전히 나서는 순간 30명이 넘는 남자들이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였습니다. 누님, 집에 오셨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광장을 가득 채웠고 그 웅장한 외침에 순자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뭐야? 이게. 순자가 뒤를 돌아 선희를 봤지만 선희는 아무 표정 없이 그저 앞만 보고 걸어갔습니다. 남자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와 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누님, 석태입니다. 차 준비했습니다. 고생했어. 선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는데 그 목소리를 들은 순자는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이 괴롭혔던 그 조용한 여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무겁고 무언가 끔찍한 힘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선희가 차를 향해 걸어가는데 순자가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선희 씨, 이게 대체. 선희는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그저 바라봤을 뿐인데 순자는 그 눈빛에 숨이 막히는 걸 느꼈습니다. 어젯밤 편지를 찢던 손이 지금은 부들부들 떨렸고 사진을 밟던 발이 지금은 땅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비켜. 선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선희 씨, 저기, 어제 그건 비키라고 했어. 선희가 한 걸음 더 다가서자 순자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고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리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졸개 2명도 순자 옆으로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희 씨, 저희가 몰랐습니다.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선희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자를 한번 내려다보고는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듯 무심하게 지나쳐 차에 올랐습니다. 차 문이 닫혔고 엔진 시동 소리가 동시에 울렸습니다. 검은 승용차들이 하나씩 출발하기 시작했고 교도소 앞 광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 땅바닥을 손으로 짚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3년 동안 대체 누구한테
졸개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큰언니, 저 여자가 대체 누구예요? 몰라. 나도 몰라. 하지만 순자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그대로 얼굴을 땅에 묻었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이 괴롭혔던 여자가 사실은 자신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차 안. 선희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석태는 조수석에 앉아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님 괜찮으십니까? 선희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교도소를 벗어나 큰 길로 접어들었고 창밖으로 겨울 나무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선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민이 어디 있어? 석태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누님, 물어본 거야. 내 딸 어디 있냐고. 선희의 목소리가 한음 낮아졌고 차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석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무겁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누님, 따님이 사라지셨습니다. 선희의 손이 천천히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언제부터? 2주 전입니다. 찰칵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선희가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서 손가락 마디에서 소리가 난 것입니다. 석태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선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석태를 바라봤고 그 눈빛에 석태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3년 전 부산 뒷골목에서 유령손이라 불리던 그 여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고도 끝장낼 수 있다던 그 여자의 차갑고 무서운 눈빛이었습니다. 가면서 전부 말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선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끔찍한 것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석태는 한숨을 크게 들이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님이 저희를 처음 찾아오신 건 한 달 전이었습니다. 사무실 앞에 나타나서는 황 본부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차는 고속도로에 올라 서울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고 엔진 소리가 차 안을 채웠습니다. 석태는 조수석에서 여러 번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누님,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석태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황 본부장이 죽은 뒤로 조직 내부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황 본부장 밑에 있던 놈들이 따님을 찾아서 죽이겠다고 돌아다니고 있고요. 경찰도 따님을 용의자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선희의 시선이 창밖에서 석태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황 본부장 밑에 누가 있어? 강민철, 박성우, 이준호. 이렇게 셋인데요. 특히 강민철이 제일 위험합니다. 황 본부장 조카뻘 되는 놈이라. 복수심에 미쳐서 지금 따님을 찾아서 직접 손을 쓰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선희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고 그 숨소리가 차 안에 낮게 깔렸습니다. 강민철이 어디 있어? 부산입니다. 북한 쪽을 뒤지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잘 됐네. 선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직접 만나봐야겠어. 석태의 목소리가 급하게 높아졌습니다. 누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강민철은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내 딸 죽이겠다는 놈이 위험하다고? 선희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럼 내가 먼저 만나서 입을 막아야지. 석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차 안에는 엔진 소리만 울렸습니다. 그때 석태의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석태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하더니 이상한 표정으로 선희를 돌아봤습니다. 누님, 이거 누구야? 박순자입니다. 선희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받아. 석태가 전화를 받으며 스피커폰을 켰고 순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석태의 대답에 순자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저기, 혹시 김선희 씨 옆에 계십니까? 석태가 선희를 쳐다보자 선희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신데? 그럼 선희 씨한테 전화 좀 바꿔둘 수 있습니까?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선희가 석태에게서 전화를 받아들고 차갑게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나야. 선희 씨. 순자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저 박순자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3년 동안 사과받으려고 전화 받은 거 아니야. 선희가 말을 잘랐습니다.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네. 사실은 선희 씨 따님 말씀입니다. 선희의 손에서 휴대폰 잡는 소리가 더 세게 들렸습니다. 저 일주일 전에 부산에 있었습니다. 친구 만나러 갔다가 북한 쪽 지나가는데 순자가 말을 더듬으며 이어갔습니다. 젊은 여자애를 봤는데요. 얼굴이 너무 익숙해서. 제가 교도소에서 선희 씨가 딸 사진 보는 거 봤잖습니까?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선희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어디서 봤어? 북한 삼부두 컨테이너 야적장이었습니다. 빨간 컨테이너들이 많이 쌓여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애가 컨테이너 사이로 몸을 숨기듯이 움직이더라고요. 왜 이제 말해? 죄송합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저도 그때는 선희 씨 딸인 줄만 알았지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 황 본부장 죽은 거랑 여자 용의자 찾는다는 소식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선희는 잠시 침묵했고 차 안에는 순자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저 집에 있습니다. 부산까지 올라올 수 있어? 네, 갈 수 있습니다. 삼부두로 와. 이 시간 안에.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고 선희가 석태에게 휴대폰을 돌려줬습니다. 석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님, 저 여자 말을 믿으시는 겁니까?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선희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보가 필요해. 박순자가 거짓말하는 건지 아닌지는 직접 보면 알 수 있어. 혹시 함정일 수도. 함정이면 함정이지. 선희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박순자가 누구한테 붙었든 나한테 덤비려면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석태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년이란 시간이 흘렀어도 유령소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차가 방향을 바꾸는 소리가 났고 엔진 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선희는 창밖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거의 다 갔어. 조금만 버텨. 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차 소리가 바뀌었습니다. 고속도로 소음이 사라지고 대신 바닷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선박, 경적 소리, 컨테이너를 옮기는 크레인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부산 북항이었습니다. 차가 속도를 줄이며 멈춰섰고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연달아 났습니다. 선희가 차에서 내렸고 발밑으로 자갈 밟히는 소리가 바삭바삭 울렸습니다. 석태와 조직원들이 뒤따라 내렸고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른 걸음이었고 조심스러운 걸음이었습니다. 선희 씨. 순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멈췄습니다. 선희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순자의 목소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선희 씨가 그런 분이신 줄. 사과는 나중에 해. 선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끊었습니다. 지금은 내 딸 이야기만 해. 네, 네. 순자가 헐떡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제가 친구 만나러 부산 왔다가 여기 삼부두 근처 지나가는데 빨간 컨테이너 쌓인 곳에서 젊은 여자애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얼굴이 너무 익숙해서. 어디쯤이었어? 저기. 저쪽 빨간 컨테이너들 있는 쪽이었습니다. 순자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3열 4번 컨테이너 근처였던 것 같습니다. 그 애가 컨테이너 문 쪽으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선희가 고개를 돌려 석태를 보는 기척이 났습니다. 석태야, 저쪽 확인해. 알겠습니다, 누님. 석태와 조직원들의 발소리가 멀어졌고 자갈 밟히는 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선희와 순자 둘만 남았습니다. 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희 씨, 제가 정말. 박순자. 선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네, 네. 너 3년 동안 나한테 한 짓 기억하지? 순자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야. 선희가 한 걸음 다가가는 자갈 소리가 났습니다. 내 딸 편지 찍고 사진 밟고 내 뺨 때리고 나가서도 내 밑에서 일하라고 했지. 순자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만만하게 본 사람이 누구였는지 이제 알았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말이야, 박순자. 선희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너 덕분에 내 딸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넘어가 줄게. 감사합니다, 선희 씨. 대신 선희의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순자가 황급히 뒤로 물러서는 발소리가 났고 곧 빠르게 멀어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희는 그 자리에 서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거의 다 찾았어. 바람이 더 세게 불었고 멀리서 갈매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가 떠나고 나서 선희는 빨간 컨테이너들이 쌓인 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발밑으로 자갈 밟히는 소리가 바삭바삭 울렸고 멀리서 석태가 조직원들과 함께 컨테이너를 수색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 발소리, 그리고 낮은 대화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누님, 이쪽입니다. 석태의 목소리가 들렸고 선희가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석태가 서 있는 곳에 다가가자 그가 무언가를 내미는 기척이 났습니다. 누님, 이게 컨테이너 문 손잡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선희가 그것을 받아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부드러운 천이었습니다. 후드티 조각이었고 면 소재였고 아직 새 옷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선희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지민이 옷이야. 선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이엔 추위 많이 타서 겨울이면 항상 후드티를 입고 다녔어. 이것도 내가 사줬던 거야. 선희가 그 천 조각을 가슴에 안았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석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따님이 여기 계셨다는. 있었던 게 아니야. 선희가 말을 잘랐습니다. 지민이는 흔적을 남기는 애가 아니야. 옷이 찢어진 걸 그냥 놔뒀다는 건 급하게 움직였다는 뜻이야. 누군가한테 쫓겼거나 아니면. 선희의 목소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내가 찾아올 거라는 걸 알고 일부러 남긴 걸 수도 있어. 일부러요? 지민이는 똑똑한 애야. 내가 반드시 여기까지 올 거라는 걸 알았을 거야. 선희가 컨테이너 쪽으로 걸어갔고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지만 선희는 안으로 들어가 바닥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차갑고 거친 철판 바닥이었고 먼지가 손에 묻었습니다. 누님, 여기 발자국 있습니다. 석태가 손전등을 켜는 소리가 났고 불빛이 바닥을 비췄습니다. 작은 운동화 자국입니다. 여자 신발 같습니다. 선희가 그쪽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고 발자국을 손으로 따라가며 만졌습니다. 지민이 발 사이즈야. 220.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민아, 여기 있었구나. 얼마나 무서웠니? 얼마나 춥고 배고팠니? 선희가 발자국 위에 손을 올려놓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석태는 선희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3년 전 차갑고 무서웠던 유령손이 지금은 딸을 찾는 평범한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선희가 일어서며 주변 공기를 느꼈습니다. 석태야, 이 근처 다른 흔적 없어? 누님, 이 야적장은 CCTV가 없습니다. 원래 조직에서. 알아. 여기가 물건 들릴 때 쓰는 곳이라는 거. 그럼 주변 도로 CCTV라도 확인해봐. 알겠습니다. 석태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거는 소리가 났습니다. 선희는 컨테이너 밖으로 나와 바닷바람을 맞으며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크레인 소리. 그리고 그때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여러 명의 발소리가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갈을 밟는 소리였고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자신감 있는 걸음이었습니다. 선희가 석태를 향해 낮게 말했습니다. 석태야, 누가 온다. 석태가 전화를 끊는 소리가 났고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누님, 조직원들한테. 기다려봐. 누군지 확인부터 하자.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나, 둘, 셋. 5명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가 멈췄고 누군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 여기 누가 왔네. 남자 목소리였고 거칠고 낮았습니다. 김선희 누나 아니야? 석태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놈. 강민철입니다. 선희의 숨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강민철이 가까이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그의 목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3년 만이네요, 누나. 그동안 잘 계셨어요? 말투에는 비웃음이 잔뜩 섞여 있었습니다.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 말이 없으시네. 교도소에서 고생 많으셨죠? 근데 여기는 왜 오셨어요? 관광? 강민철이 낄낄거리며 웃었고 뒤에 있는 다른 남자들도 함께 웃었습니다. 비켜. 선희의 목소리는 짧고 차가웠습니다. 비켜? 아, 웃기네. 누나, 여긴 우리 구역이에요. 누나가 함부로 들어올 때가 아니라고요. 내 딸 찾으러 왔어. 방해하지 마. 강민철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딸? 아, 그 어린 것 말이에요? 황 본부장 죽인 그년. 선희의 주먹 쥐는 소리가 났습니다. 입 조심해. 입 조심? 아, 누나. 강민철의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년이 우리 황 본부장 죽였어요. 심장약에 뭐 넣어서 죽였다고요. 근데 입을 왜 조심해요? 강민철이 한 걸음 더 다가오는 자갈 소리가 났습니다. 그년 찾으면 우리가 먼저 처리할 거예요. 누나가 뭘 하든 상관없이 말이죠. 선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민철을 향하는 기척이 났습니다. 바람이 잠깐 멈췄고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민철.
선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네, 네. 강민철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넌 내가 왜 유령손이라고 불렸는지 알아? 침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사람을 죽이지 않고도 끝장낼 수 있어서야. 선희가 한 걸음 다가가는 자갈 소리가 났고 강민철이 뒤로 물러서는 소리가 났습니다. 내 딸한테 손 떼면 넌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걸 경험하게 될 거야. 선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끔찍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가족은 어디 사는지 알아? 그건 내 통장 계좌번호도 알고 내가 숨겨놓은 돈이 어디 있는지도 알아. 내가 3년 전에 무슨 짓 했는지도 알고. 강민철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딸한테 손 떼는 순간 너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을 거야. 알았어? 강민철 뒤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지만 강민철이 손을 드는 기척이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누나. 좋아. 그럼 비켜. 선희가 강민철을 지나쳐 걸어가는 자갈 소리가 났고 석태와 조직원들이 뒤따랐습니다. 강민철은 그 자리에 서서 선희가 멀어지는 걸 듣고 있다가 옆에 있던 부하에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저 여자 뒤 밟아. 어디 가는지 다 보고해. 알겠습니다, 형님. 선희가 차로 돌아왔고 차 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석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님, 강민철 저놈이 따님을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민이를 먼저 찾아야 돼. 선희가 창밖을 향하는 기척이 났습니다. 그 전에 강민철이 움직이면 그땐 내가 직접 처리하지 뭐. 석태는 선희 쪽을 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령손이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차 시동이 걸렸고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선희는 손에 쥔 후드티 조각을 가슴에 안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민아, 조금만 더 버텨. 엄마가 꼭 찾을게. 차가 출발했고 자갈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차는 부산 시내로 들어가고 있었고 창밖으로 차 소리와 사람들 소리, 가게 음악 소리가 뒤섞여 들어왔습니다. 선희는 뒷좌석에 앉아 손에 쥔 후드티 조각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석태는 조수석에서 휴대폰을 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누님, 방금 연락이 들어왔는데요. 황 본부장 집에서 사라진 노트북 건 확인됐습니다. 선희는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석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 노트북 안에 조직 전체 돈 흐름이 전부 기록돼 있었다고 합니다. 비자금만 30억이 넘고 밀수 대금까지 합치면 50억은 좋게 넘을 것 같습니다. 선희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고 그 한숨 소리가 차 안에 무겁게 깔렸습니다. 그럼 지민이는 지금 50억짜리 증거를 들고 혼자 도망 다니고 있는 거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직 놈들이 미쳐서 따님을 찾는 겁니다. 그 노트북만 있으면 조직 전체가 무너지니까요. 석태가 뒤를 돌아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누님, 따님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황 본부장을 죽이고 노트북을 훔치고 21살 여대생이 혼자서 그런 걸. 내 서랍을 뒤졌을 거야. 선희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고 그 목소리에는 자책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예전에 일할 때 쓰던 메모들이 있었어. 사람 추적하는 법, 증거 없이 일 처리하는 법, 조직 돈 흐름 파악하는 법. 그런 것들을 적어놨던 노트가 있었는데 집 서랍 깊숙이 숨겨뒀었거든. 선희가 후드티 조각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감옥 가기 전에 버렸어야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뒀어. 지민이가 절대 못 찾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따님이 그걸 찾으셨군요. 그래. 그리고 3년 동안
혼자서 공부했을 거야. 엄마 없는 동안 혼자서 그 노트 보면서 어떻게 엄마를 빼낼 수 있을까 고민했을 거야.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그런 걸 남겨뒀으니까 지민이가 그런 위험한 짓을 하게 된 거야. 내가 제대로 치우지 못해서. 차 안이 잠시 조용해졌고 엔진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석태는 선희의 목소리에 담긴 괴로움을 듣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선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석태야, 내가 예전에 알던 사람 중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 있어? 정보 다루는 사람. 석태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정보상 박 사장이 아직 남포동에 계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부산에서 제일 정확한 정보를 다루시는 분입니다. 그 사람한테 가자. 지민이 움직임을 알려면 박 사장 같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알겠습니다. 차가 방향을 틀었고 경적 소리와 함께 골목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남포동 좁은 골목에 멈춰 섰고 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선희가 내렸고 발밑으로 아스팔트 밟는 소리가 났습니다. 주변은 오래된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어디선가 식당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와 노래방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이쪽입니다, 누님. 석태가 앞장서서 걸었고 선희가 뒤따랐습니다. 낡은 건물 입구로 들어가자 오래된 건물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가 울렸고 나무 계단이 삐걱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한 층, 두 층, 세 층, 3층에 도착해서 석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안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났고 슬리퍼 질질 끄는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문고리 돌아가는 소리가 났고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 문을 연 남자의 목소리가 놀라서 떨렸습니다. 김선희? 당신이 출소했어? 오랜만이에요, 박 사장님. 선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가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들어와. 어서. 문이 완전히 열렸고 선희와 석태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고 안은 담배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앉아. 차 줄까? 박 사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시간이 없어서요. 선희가 앉으며 말했고 의자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 사장님도 들으셨죠? 황 본부장 죽은 거. 들었어. 그리고 내 딸이 용의자라는 것도. 박 사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선희야, 내 딸이 지금 큰일 났어. 강민철이 혈안이 돼서 찾아다니고 있고 경찰도 수배령 내렸어. 알아요. 그래서 왔어요. 선희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제 딸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요. 부산 어디쯤 숨어 있을 것 같은데 사장님이라면 뭔가 들으신 게 있을 것 같아서요. 박 사장이 담배를 꺼내 물었고 라이터 켜는 소리가 났습니다. 연기 내뿜는 소리가 들렸고 박 사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흘 전에 감천동 쪽에서 젊은 여자애가 목격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어. 후드티 입고 가방 메고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걷더래. 선희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감천동 어디쯤이요? 문화마을 쪽. 관광객 많은 데라 숨기 좋지. 근데 선희야. 박 사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강민철도 그쪽 정보 들었을 거야. 지금쯤 감천동 전체를 뒤지고 있을 거라고. 선희가 벌떡 일어섰고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석태야, 감천동으로 가자. 지금 당장. 알겠습니다, 누님. 석태도 일어섰고
선희가 박 사장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박 사장님. 선희야, 조심해. 내 딸도 중요하지만 너도 무사해야 돼. 걱정 마세요. 저 3년 동안 가만히 있었지. 잊어버린 건 아니에요. 선희가 문을 열고 나갔고 계단 내려가는 발소리가 빠르게 울렸습니다. 박 사장은 그 자리에 서서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유령손이 다시 움직이는구나. 차가 다시 출발했고 이번에는 엔진 소리가 더 급했습니다. 선희는 뒷좌석에서 후드티 조각을 가슴에 안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간다. 조금만 더 버텨. 제발 무사해라. 차는 감천동을 향해 달렸습니다. 차가 감천동 문화마을 입구에 멈춰 섰고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밖의 소음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관광객들의 웃음소리, 사진 찍는 소리,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카페 음악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선희가 차에서 내렸고 석태와 조직원 2명이 뒤따랐습니다. 누님, 이쪽이 문화마을 입구입니다. 관광객이 많아서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석태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고 선희는 천천히 골목 안쪽을 바라봤습니다.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이어져 있었고 알록달록한 벽화들이 그려진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지민이라면 사람 많은 곳보다는 한적한 곳에 숨었을 거야. 선희가 골목 안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자. 관광객들이 잘 안 가는 곳. 알겠습니다. 일행이 골목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경사진 길을 오르는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관광객들 틈을 비집고 올라가자 점점 사람 소리가 줄어들고 조용해졌습니다. 선희는 걸으면서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 소리, 빨래 널어기는 소리, 텔레비전 소리, 누군가 설거지하는 소리, 평범한 동네의 일상 소리들이었습니다. 그때 선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누님? 석태가 물었지만 선희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제발 그만하세요. 여자 목소리였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닥쳐. 김선희 딸 어디 있는지 말해. 남자 목소리였고 거칠었습니다. 선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쪽이야. 선희가 소리나는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고 석태와 조직원들이 뒤따랐습니다. 골목을 돌아서자 한 건물 뒤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김선희한테 정보 팔아먹었다며? 그럼 너도 알고 있을 거 아냐? 진짜 몰라요. 저는 그냥. 따귀 때리는 소리가 났고 여자가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희가 건물 모퉁이를 돌아서자 눈앞에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박순자가 벽에 붙잡혀 있었고 남자 셋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은 이미 맞아서 부서 있었고 입가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야, 제대로 말 안 하면 오늘 여기서 못 나간다. 남자 하나가 순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순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만해. 선희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남자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고 순자도 놀란 눈으로 선희를 봤습니다. 선희 씨. 순자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남자 하나가 선희를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오, 소문의 주인공이 왔네. 김선희? 손 놔. 선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손 놓으라고 했어. 남자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왜? 인연이 내 친구야? 아니면. 남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선희가 움직였습니다. 빠른 발소리가 났고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으악!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른 남자 둘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고 선희는 쓰러진 남자를 내려다봤습니다. 강민철한테 전해. 내 딸한테 손 떼면 다음은 내 목이 아니라 내 목숨이라고. 선희가 돌아서서 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일어날 수 있어? 네. 네. 순자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고 선희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석태야, 이 사람 차에 태워. 알겠습니다, 누님. 석태가 순자를 부축해서 데리고 갔고 쓰러진 남자들은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선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차 안. 순자는 뒷좌석에 앉아 손수건으로 입가의 피를 닦고 있었고 선희는 옆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선희 씨, 고맙습니다.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근데 왜 여기 있었어? 집에 있으라고 했잖아. 저도 따님을 찾고 싶어서요. 순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선희 씨한테 한 짓이 너무 죄송해서요. 그래서 뭐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서 혼자 여기 왔는데. 그래서 뭐 찾았어? 선희가 돌아서서 순자를 봤습니다. 순자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저기 위쪽 골목에 빈집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 문짝에 이게 붙어 있었어요. 선희가 종이를 받아 만졌습니다. 종이였고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 석태가 손전등을 켜서 비췄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마이너스 지민. 선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민아.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고 종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디 빈집이야? 저기 위쪽으로 올라가면 파란 대문 있는 집이요. 거기 옆에. 순자가 설명하려는데 선희가 이미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석태야, 여기서 기다려. 나 혼자 갈게. 누님, 위험합니다. 괜찮아. 지민이가 날 기다리고 있어. 선희가 빠르게 골목으로 뛰어들어갔고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석태는 차 안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선희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선희 씨, 부디 무사하시길. 선희는 골목을 빠르게 올라가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파란 대문. 눈으로 찾는 게 아니라 기억으로 찾았습니다. 골목을 돌고 돌아 올라가자 낡은 파란 대문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 더 낡은 빈집이 있었고 문짝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선희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지민아. 선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선희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민아, 엄마야.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이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후드티를 입고 가방을 맨 얼굴이 여위고 눈이 충혈된 젊은 여자였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에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민아. 엄마. 지민이 선희에게 달려들었고 선희가 딸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3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빈집 안은 어두웠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만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딸을 꼭 안은 채 한참을 놓지 못했고 지민도 엄마 품에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를 불렀고 선희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지민아. 엄마 여기 있어. 이제 괜찮아.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다가
선희가 천천히 지민을 떼어내며 얼굴을 살폈습니다. 만져보니 딸의 얼굴은 여위어 있었고 뺨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굶었니? 밥은 먹었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랑 물만. 지민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바보야, 왜 그렇게까지?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고 지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 몰래 그런 짓을 해서. 아니야. 미안한 건 엄마야. 선희가 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엄마가 제대로 치우지 못해서 내가 그런 위험한 걸 알게 됐잖아. 엄마가 잘못했어. 아니에요, 엄마. 지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빼내고 싶었어요. 엄마가 억울하게 들어간 거 알았거든요. 그래서 엄마 서랍에서 노트 찾아서 공부했어요. 어떻게 하면 엄마를 구할 수 있을까? 선희는 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런 생각만 하니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지민아, 황 본부장은 내가 정말 네, 제가 죽였어요. 지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심장약에 다른 약을 섞었어요. 엄마 노트에 적혀 있던 대로 흔적 안 남는 방법으로. 그런데 왜 지문을 남긴 거야? 선희가 물었고 지민이 작게 웃었습니다. 엄마한테 보여주려고요. 제가 뭘 했는지, 어디 있는지. 엄마가 반드시 찾아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선희는 딸을 다시 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엄마를 믿고 있었는지, 얼마나 엄마를 기다렸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노트북은 지금 어디 있어? 가방 안에 있어요. 지민이 바닥에 놓인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그 안에 전부 다 들어있어요. 황 본부장이 빼돌린 돈, 조직 비자금, 밀수대금. 전부요. 그럼 그걸 경찰한테 넘기면 엄마가 풀려날 줄 알았어요. 지민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근데 황 본부장이 죽고 나니까 제가 용의자가 됐어요. 경찰이 저를 찾고 조직 사람들도 저를 찾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계속 도망만 다녔어요. 선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엄마, 어떡해요? 엄마가 원래 하던 일이잖아. 증거 없이 사람 끝장내는 일. 선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강민철이든 누구든 널 건드리는 놈들은 내가 다 처리할 거야. 그리고 그 노트북은 경찰한테 넘겨서 조직 전체를 무너뜨릴 거야. 엄마, 위험하지 않아요? 엄마는 괜찮아. 선희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만 안전하면 돼. 그게 엄마한테 제일 중요한 거야. 지민이 엄마 품에 안기며 울었고 선희는 딸의 등을 계속 토닥였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여러 명의 발소리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선희가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민아, 가방 챙겨. 여기서 나가야 돼. 엄마, 누가 온 것 같아요. 알아. 그래서 빨리 나가야 돼. 선희가 문 쪽으로 가려는데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선희, 안에 있는 거 알아. 나와. 강민철의 목소리였습니다. 선희가 딸을 뒤로 숨기고 문 쪽을 향해 섰습니다. 지민아, 내 뒤에 있어. 절대 나가지 마. 엄마, 괜찮아. 엄마 믿어. 선희가 문을 열고 나갔고 밖에는 강민철과 그의 부하들이 빙 둘러서 있었습니다. 오, 나왔네. 김선희 누나. 강민철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안에 내 딸도 있지? 불러내. 우리가 할 이야기 있어. 내 딸한테는 손도 못 대. 선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손도 못 대? 웃기네. 누나, 지금 상황 파악 못하는 거야? 우리가 7명이고 누나는 혼자야. 7명이면 어때? 선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누군지 까먹었어? 나 유령손이야. 숫자로 이기는 게 아니라 머리로 이기는 사람. 선희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 녹음기야. 지금까지 내가 한 말 전부 녹음됐어. 황 본부장 죽인 걸 내 딸한테 덮어 씌우려 한 것도, 증거 인멸하려고 내 딸을 죽이려 한 것도. 강민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거 경찰한테 넘기면 넌 끝이야. 그리고 선희가 다시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USB였습니다. 이 안에 내가 빼돌린 돈 내역이 다 들어있어. 황 본부장 죽이고 조직 돈 훔친 게 누군지 이제 다 알게 될 거야. 강민철이 뒤로 물러섰고 부하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거짓말이지?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경찰이 판단하겠지. 선희가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내가 이 버튼 누르면 석태한테 전송돼. 그리고 석태는 바로 경찰한테 넘길 거야. 어떻게 할래? 강민철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음에 보자, 김선희. 강민철과 부하들이 물러갔고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선희는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빈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민아, 이제 괜찮아. 나가자. 지민이 가방을 메고 나왔고 선희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무서웠어요? 아니, 엄마는 안 무서워. 선희가 딸을 보며 웃었습니다. 엄마한테는 내가 있잖아. 그게 엄마를 제일 강하게 만들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골목을 내려갔고 석태가 기다리는 차로 향했습니다. 차 안. 선희는 지민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지민은 엄마 어깨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석태는 운전대를 잡으며 백미러로 뒤를 살폈습니다. 누님, 경찰서로 가시는 겁니까? 그래야지. 선희가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이 노트북 증거 넘기고 지민이 자수하는 게 제일 깨끗한 방법이야. 정당방위 인정받으면 처벌도 가볍게 받을 수 있을 거야. 엄마, 나 감옥 가는 거예요?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선희는 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아마도. 근데 올해는 안 있을 거야. 엄마가 좋은 변호사 구해줄게. 그리고 선희가 딸을 보며 웃었습니다. 엄마는 3년 있었는데 너는 그것보다 훨씬 짧을 거야. 곧 나올 수 있어. 지민이 엄마 품에 안기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엄마가 면회 갈게. 이번엔 엄마가 매주 갈 거야. 선희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가 부산 중부경찰서 앞에 멈춰 섰고 선희가 먼저 내렸습니다. 지민아, 가자. 지민이 가방을 메고 내렸고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서 안. 형사과 사무실 문이 열렸고 선희와 지민이 들어갔습니다. 누구십니까? 책상에 앉아있던 형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황 본부장 살인사건 자수하러 왔습니다. 선희의 말에 형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라고요? 제 딸이 황 본부장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선희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안에 황 본부장이 빼돌린 비자금 내역, 조직, 돈 흐름, 밀수 대금 전부 들어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형사가 노트북을 켜려는데 다른 형사가 급히 뛰어왔습니다. 김 형사님, 지금 강민철 일당이 감천동에서 체포됐습니다.
뭐, 익명 제보가 들어와서 급히 출동했는데 강민철이 살인교사 혐의로 지금 연행 중입니다. 김 형사가 선희를 쳐다봤고 선희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제가 녹음한 파일 보냈습니다. 강민철이 제 딸을 죽이려 했다는 증거요. 김 형사는 잠시 멍하니 선희를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세요. 조서 작성해야 합니다. 3시간 후 조서 작성이 끝났고 지민은 유치장으로 이송됐습니다. 선희는 유리창 너머로 딸을 봤고 지민도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지민의 입모양이 보였고 선희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지민아. 곧 만나자. 유치장 문이 닫혔고 선희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석태가 옆에 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직 마무리해야지. 선희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강민철은 경찰이 처리했고 이제 남은 건 황 본부장 밑에 있던 놈들이랑 조직 간부들이야. 누님이 직접 하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직접 할 필요는 없어. 선희가 석태를 보며 말했습니다. 노트북 증거가 경찰한테 넘어갔으니까 이제 검찰이 움직일 거야. 조직 전체가 무너질 거고 살아남으려는 놈들끼리 서로 물어뜯을 거야. 그럼 누님은? 나는 이제 손 떼려고. 선희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3년 전에 한 번 손 뗐어야 했는데 제대로 못 끝냈어. 이번에는 완전히 끝낼 거야. 석태는 선희의 옆 얼굴을 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누님. 일주일 후 부산 조직과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황 본부장 비자금 사건이 언론에 터지면서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고 조직 간부 28명이 동시에 체포됐습니다. 강민철은 살인교사와 공갈 혐의로 구속됐고 나머지 조직원들도 줄줄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선희는 작은 원룸에서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부산 폭력 조직 일망타진. 검찰 50억 규모 비자금 적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선희는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선희는 창밖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휴대폰이 울렸고 석태였습니다. 누님, 다들 정리됐습니다. 이제 조직은 완전히 해체됐습니다. 고생했어, 석태야. 누님은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 그냥 평범하게 살 거야. 딸 면회 가고 딸 나올 때까지 돈 벌어서 모아놓고. 선희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손 씻으려고. 알겠습니다, 누님. 몸 건강하세요. 전화가 끊어졌고 선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원룸은 조용했고 선희는 그 조용함이 좋았습니다. 3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꿈꿨던 평범한 삶이 이제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민이가 보고 싶었고 빨리 면회 가고 싶었습니다. 변호사는 지민이가 1년 정도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고 조직 비리 폭로에 협조한 점이 참작돼서 형량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했습니다. 1년. 선희는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3년을 견뎠는데 1년쯤이야. 그리고 지민이가 나오면 둘이 조용히 살 겁니다. 어디 작은 도시로 가서 카페라도 하나 차려서 평범하게 살 겁니다. 선희는 그런 생각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 정말 이제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 선희는 다시 눈을 떴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제발 이대로 끝나게 해줘.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고 선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재밌었다면 꼭 댓글로 점수를 남겨주세요. 정말 재밌었다면 100점, 너무 재미없었다면 50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